자, 잠시 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시작이 되고요. 2시 반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 상황 또 짚어드릴 텐데 저희가 이 이야기 나눈 과정에 양지민 변호사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세 증인들에 대해서 2시 반부터 90분 간격으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하게 되는데 신문 과정을 어떻게 좀 예상하는지 대략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과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1차 증인 신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호 증인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신문이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모두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 3명의 증인들이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에 출석을 해서 진술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과는 굉장히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과 어떠한 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 지금 여인영 전 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진우 전 사령관이라든지 본인이 직접 비상계엄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지시를 받은 바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홍장원 전 차장도 본인이 이름을 작성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작성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진술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한 신빙성을 결국에는 탄핵하기 위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보이고요. 반대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진술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일부 언쟁이라든지 아니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양측 대리인이 착석을 했고 곧 예. 변론이 시작이 될 걸로 보이는데 30분부터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2시에 시작하면 30분간의 시간 동안은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2시부터 30분, 2시 30분까지는요.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헌재에서 했던 심리 기일의 순서를 보면 2월 13일까지 지금 기일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 그 이후에 지금 기일 지정이 더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증인을 31명을 신청했고 그중에 7명 채택했고요. 예. 국회 측에서도 신청한 일부 증인 7명을 채택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본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했던 증인 31명 중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증인이 채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 증인은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헌재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2월 13일 이후에 몇 차례 더 기일을 지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때는 증인 누구누구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어느 사람에 대해서 채택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증거관계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조회 신청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또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도 밝혀야만 하고요. 그리고 증거관계에 있어서도 일부 필요한 증거들을 채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30분 동안은 그러한 이야기를 재판관들이 개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1명 이상의 증인을 윤 대통령 측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7명을 채택을 했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과정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룰 수 일단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크게는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그 당시를 겪은 국무위원들이 이제 한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본인들이 그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실제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관련된 또 인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이렇게 그룹으로 좀 나누어 보자라고 한다면 그 모두가 채택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밝히고 싶어하는 그러한 쟁점화를 해서 쟁점별로 최소 2~3명의 증인은 채택을 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부합한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그리고 또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되는 변수는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하는 그 증인의 숫자를 어느 정도는 맞출 그러한 이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피청구인 본인의 이제 파면 여부가 달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추위원단에서 지금 신청하는 증인과 숫자를 맞춰야만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지 맞다라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몇 명을 신청하고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명을 채택하겠다라면 그와 그래도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재량 아니군요. 사항인데요. 그래도 재판 절차의 그런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비슷한 숫자로 맞추게 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15명 정도라도 채택하고 싶지만 국회 측에서 한 10명 정도에서 선을 긋는다면 재량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측에서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네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31명을 신청했다라고 해서 다 받아들여 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일부 부정선거 관련된 그런 증인으로 지금 신청을 한 인원은 신상도 특정되지 않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것을 헌재에서 신상까지 특정을 해서 알아보고 그 증인을 채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느냐. 이 역시도 헌재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판 절차가 지연된다라고 하면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정말 꼭 필요한 제한된 인원에 대해서만 채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건데 먼저 윤 대통령 측이 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이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지금 김봉식 전 청장의 경우에도 당시에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겪고 어떠한 명령 하달이라든지 지시를 받았다라든지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헌재에서 판단하기로는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데 있어서의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국회를 봉쇄할 정도의 인원을 경찰로부터 요청한 바가 없고 경찰의 인력 지원은 국회 봉쇄에는 터무니없이 정말 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국회 봉쇄하려는 이제 의지라든지 뭐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한 취지로 이제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김봉식 전 청장의 경우에도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군 인력은 계엄군의 형태로 국회에 투입이 됐지만 경찰의 경우에도 일부 국회를 막아선다라든지 문을 막고 담장을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봉쇄를 하는 일부 이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장의 자리에서 어떠한 임무를 하달받았고 본인은 구체적으로 본인보다 하위 단계에 있는 그러한 직급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명령을 내려서 경찰이 실제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증인들을 좀 보면 두 명의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진 기자. 그래서 뭐 뭔가 본인들한테 불리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한다면 어떤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조금 많이 점쳐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지금 여기서 만약에 또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적극적으로 일단 물론 이제 그때는 우호 증인이었기 네네. 때문에 이제 본인이 뭐 같이 뭐 이제 뭐 그런 어떤 윤 대통령을 좀 약간 적극적으로 엄호하면서 어느 정도는 본인이 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뭐 쪽지도 전달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네네.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이나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오전 11시에 군사법원에서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한 이제 그 재판 공판 준비 기일이 또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 전 사령관은 이제 윤 대통령한테 여러 번 이제 계엄 반대를 하는 직언을
하기도 했었고 내가 그런 어떤 계엄으로 인해서 얻을 이익도 없었다. 계엄 계획 자체를 내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거에 따라서 얻을 이익도 없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주장을 본인이 이제 탄핵 심판에서도 일관되게 본인이 주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이 발언에 나서고 증언에 나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변수가 윤 대통령이 만약에 직접 신문을 하려 들고 또 저번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신문을 했던 방식처럼 이렇게 뭐 본인의 기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제 맞춰가는 식의 전략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도 좀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고 또 당사자 앞에서 또 직접 증언을 한다라는 게 또 굉장히 또 얘기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과연 이제 이 전 사령관들이 본인들이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증언의 내용을 과연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의 증언에 임하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사 재판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그 증인들과 윤석열 대통령 그 간에 가림막 설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확률 어떻게 보세요? 일단 헌재 심판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어떠한 피해자로서 진술을 할 때 그러한 진술이 굉장히 뭐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잘할 수 없다라든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림막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퇴장을 시켜서 일부 대기 공간에서 이렇게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도 가능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도 굉장히 좀 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뭐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직급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에 이제 한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가림막을 설치할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반대 신문을 개진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전에 증인신문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본인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직접 물어보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기억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싶어 할 것인데 만약에 아예 저 공간에서 빠져나가 있다라든지 가림막을 설치해서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좀 한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신문권 보장 차원에서 우리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할 여지도 있겠고요. 다만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내가 진술하기 힘들다.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그러한 이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증인이 있습니다. 먼저 요청을 한 경우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 증인, 신청한, 요청한 그러한 증인에 한해서만 일부 가림막을 설치한다라든지 그런 배려를 해줄 수는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 신청을 했는지 아닌지 여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건요? 지금 아직 뭐 공보안이 이제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사전에 뭐 그러한 신청 관련된 어떠한 서면이 제출됐다라든지 그런 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요청한다고 해서 조치가 취해지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별도로 뭐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들이 특별히 요청을 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 때는 그 국회 측에서 요청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먼저.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고. 또 윤 대통령 측이 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상계엄 이후 통화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통화 기록 조회를 신청한 배경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홍장원 차장은 강하게 본인의 이 겪은 바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요.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뭐 증언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을 포인트를 짚는다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진술, 증언 자체가 오염이 됐다라고 주장을 해야 할 수밖에 오염이라는 없습니다. 부분은 모든 거 다른 거 통화를 해서 그렇습니다. 오염이라는 것은 나에게 적대적인 누군가와 사실상의 손을 잡고 이런 거짓 증언을 할 동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피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반대 있는 뭐 국회 소추인단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이라든지 뭐 어떤 일부 인사들과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빈도에 거쳐서 연락을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 정도의 뭐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개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오염이 있다라고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홍장원 전 차장이 비상계엄 전후로 인해서 아니면 이러한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는 그러한 진술의 시점에서 전후의 관계에서 과연 누구와 얼마나 주요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 사람이 어떠한 그러한 동기가 있을 만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증거들을 신청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통화 기록을 사실 조회를 신청하면 웬만하면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헌재에서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절차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신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사실 조회 신청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사실 조회 신청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통신사라든지 어떤 의무가 있는 서류 대출에 의무가 있는 관계 기관에서 그러한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헌재에 제출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럼 헌재는 그러한 진술을 내지는 증거들을 현출을 받아서 양 당사자 측에 이러한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서가 왔다라고 전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거로 현출이 공식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헌재 심판정 피청구인 자리에 착석을 했고 또 지난 재판과 같은 정장 차림이라고 하는데 자 2시부터 다시 한번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2시부터 반 전까지는 어떤 과정이 좀 이루어지는지 그 시작 단계의 과정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2시에 변론이 이제 시작이 되면 2시 반에 지금 증인 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30분 정도는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헌재가 지금까지 정해놓은 이제 심리 기일은 2월 13일이 마지막으로 지금 더 이상 기일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신청한 증인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뭐 사실조회라든지 아니면 증거 네, 채택이라든지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조금 오늘 전에 보이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5차 변론기일 재판 전에 출석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재판과 같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예, 약간 조금 자주색 전 모습입니다. 타이를 메고 법원대 책상에 타이를 메고 같은 정장 차림으로 헌재 자리에 착석한 윤 대통령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난 재판과 같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을 했고요. 조금 전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착석을 했고 지금 오후 2시부터 변론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5차 변론기일 3명의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마지막으로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렇게 3명의 증인 출석 예정돼 있습니다. 예, 세 사람 예.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고요. 앞서 이 3명의 증인들 모두 검찰 조사나 국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야기들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도 같은 이야기들을 진술하게 될지 또 윤 대통령 측과 엇갈린 진술들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제 국회 측 오늘은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먼저 주심문을 진행한 뒤에 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묻기도 할 예정인데, 자 이게 보니까 앞으로 있을 그 시간들에 대한 얘기가 짚어주셨는데 6일에 있을 6차 변론부터는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가 오후 2시가 아니라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오후 2시부터 시작했던 심리를 반나절 이상 앞당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같은 경우는 재판 시간을 대폭 늘린 이유는 어떤 걸까요? 결국에는 지금 헌재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 헌재 재판에 대한 그 결론을 내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속 심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첫 기일에 밝히기도 했을 만큼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자니 사실 증인이 너무 여럿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신문을 오전부터 잡으면 그래도 한 명의 증인을 더 소화해낼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경우도 오전부터 이렇게 기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뭐 밤 10시까지 심리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의 종일 재판으로 보는 것이 맞겠고 오전 10시부터 증인신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굉장히 또 길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1인당 90분이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 부분인 거예요?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뭐 시간을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양측에서 그 제출한 그런 증인신문 사항이 너무 많다, 방대하다라고 한다면 재판관들이 의논을 해서 그러한 시간은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증인이 워낙 여러 명이다 보니까 30분에 뭐 10분, 15분 이런 식으로 딱 이제 90분으로 정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실제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그렇게 딱 90분에 이제 정말 약속한 시간에 칼같이 그렇죠. 끝내기는 좀 어렵겠죠. 힘든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뭐 절차적인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해서 또 가다 보면 실제 정말 중요한 조금만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또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가이드라인 정도로 이렇게 시간 제한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시작 시간이 오전 10시니까 끝나는 시간이 별도로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이 심야 시간까지 밤까지도 진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10시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물론 뭐 양측의 동의라든지 아니면 증인의 뭐 어떠한 뭐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가능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이 아니더라도 일반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좀 늦은 시간까지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동의를 얻어서 정말 식사 시간을 빼고 제외하고 그냥 우리 쭉 해서 좀 빨리 끝냅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당사자들과 합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지금 조금 전 헌법재판소 심판정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그리고 국회 측 대리인단 모두 입장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 모습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출석을 해서 착석까지 한 모습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2시 12분이니까요. 뭐 시작한 지 12분 정도 지난 상황이고 잠시 후 30분부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진 기자 오늘 증인신문의 관건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오늘 이제 증인신문의 관건은 아무래도 이제 앞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 오늘 채택된 국회 측 증인 3명 모두 사실 윤 대통령 측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맞습니다.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핵심 내용은 윤 대통령이 직접 이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 감금 구금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증언을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서 본인의 약간 입장을 소명하고 이제 이런 어떤 이 증인들의 증언을 탄핵하려고 시도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이제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아까 변호사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분 전까지는 2시 30분 전까지는 이제 뭐 증거 조사라든지 체부 여부 그리고 이제 증인 채택 등을 논의를 하는데요. 지금 보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이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예, 채택이 됐군요. 네, 그래서 지금 채택을 한다고 이제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밝혔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증거 체부 작업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증인신문에서는 말하자면 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 두 전 사령관 모두 일단은 직간접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들었다는 걸로 지금 이제 되어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거를 계엄 당일날 뭐 이제 군을 이제 국회나 이런 기관들에 투입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과연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가 이제 지금 공소장에도 적혀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윤 대통령 앞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게 될지 그리고 또 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도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제 이런 어떤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 지시를 전달받았다라고 이제 지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과연 이제 여전 사령관은 근데 이제 앞서도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공판 준비 본인의 이제 형사 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에서도 본인은 이제 이런 어떤 계엄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지금 소명을 하는, 그러니까 모의를 할 이유가 본인에게는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방첩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령관으로 있던 방첩사는 계엄 당일에 명령에 따라서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을 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다라는 지금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형사재판에서도 지금 그 주장을 했는데, 과연 이 주장이 성립을 하려면 지시를 받은 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여전사령관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동안에는 이런 어떤 국회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직접 진술을 한 적은 없었는데 과연 이제 수사기관이 아닌 이렇게 공개가 되는 재판장에서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지 이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홍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 홍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 두 사람과는 좀 굉장히 얘기가 다르고 또 국회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속 기소된 상황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도 지금 시간 분단위로 이제 쪼개가면서 계속 증언을 하고 있고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도 앞서 이제 언급하셨던 뭐 통화기록 사실조회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과 진술을 최대한 이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굉장한 격돌이 예상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공방이 이어질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아까 그 이본 앵커가 물어봤던 그 통화 기록에 대한 부분들, 이걸 지금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사실 오늘 증언한 거에 대해서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박 자료로 사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그 그렇죠. 부분은. 왜냐하면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이러한 시발신 내역을 이제 요청을 한 것이고 헌재가 이러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서 그렇죠. 이제 통신사에 내역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통신사에서 그러한 이제 문서를 송달받고 내역을 정리를 해서 보내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증인 신문에서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누군가와 접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 오염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 신문을 게재하는데 그때 만약에 홍장훈 전 차장이 나는 그런 바 없다, 연락을 주고받은 적 있나요? 했는데 난 없다, 내지는 어떠한 이제 본인의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것이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 내역과 뭔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증인 신문에서 본인이 증언한 부분이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장훈 전 차장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헌재에서 내가 문자를 누구와 주고받았고 전화 통화를 누구와 주고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발언을 신중히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왜 겁니다. 여쭤봤냐면 이게 사실 오늘 그 당사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미리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통화 기록 같은 걸 사실조회 신청했고 받아놨다면 사실 그거에 대한 어떤 사실을 묻고 반박할 수 있는 당사자가 있을 때 그렇죠. 그것과 이제 그게 나중에 나와서 또 다른 변론 때 당사자가 없을 때 하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 재판이 아니더라도 일반 형사 재판을 진행하다가 물론 그러한 이제 뭐 사실적인 그 시간 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객관적인 물증을 다 확보하고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맞지 않는다면 추후에 다시 부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진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앞으로도 증인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와중에 궁금한 게 증인들이 90분 정도 신문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추가로 다음에 또 같은 증인을 부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신문에 있어서는 헌재 재판관들의 완전한 재량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얼마만큼 몇 차례에서 부를지는 완전히 재판관들의 재량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 신문을 진행을 하다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의 그 핵심 쟁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 이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 때문에 이것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후에 기일을 다시 잡아서 증인 이제 물론 일정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다시 신문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재판이 아무래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한 신청들이라든지 이 증인을 다시 불러달라 아니면 이 증인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불러야 된다라는 요청들을 다 이제 받아들여주면서 간다면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적인 그러한 시간 타임라인도 분명히 고려를 해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근데 보입니다. 이제 시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해서 또 들여다봐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지연보다는 또 그 부분이 더 문제잖아요. 그렇죠. 실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다면은 지연이 된다 한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던 기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다음 기일에 시간을 좀 뭐 늘려서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재판 절차는요, 헌법재판관들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서도 보신 것처럼 누군가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해달라,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든지 그런 것도 다 이제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몇 차례의 기일을 지정을 할지 그리고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 어떤 증거를 채택할지 다 재판관들의 이제 논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기자 연결 좀 해볼 텐데요. 자, 조금 전에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도 예정대로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조금 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5째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는 재판을 1시간 20여 분 앞둔 오후 12시 40분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공개 변론에 나온 건 이번이 3번째인데 역시나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 4차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차림으로 착석했습니다. 자, 배 기자, 지난 4차 변론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 오늘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고 하죠? 네, 오늘 변론에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세 사람 모두 국회 측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쪽에서 먼저 주신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묻기도 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12월 3일 개엄 당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국회 병력을 투입하거나 정치인 체포에 나섰다는 핵심적인 진술을 해온 만큼 오늘 변론은 탄핵 심판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오후 2시 반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증언대에 섭니다. 이 전 수방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지난 4차 변론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정치인 체포와 선관위 장악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마지막 증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 오후 5시 반에 신문이 시작됩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개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밝힌 뒤 윤 대통령 측과 상반된 증언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증인들의 주장을 모두 부인해 왔는데요. 지난 4차 변론 때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질의한 것처럼 오늘도 출석한 증인들을 상대로 직접 질의에 나설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증인신문은 조금 뒤인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얘기 들어보고 왔고요. 저희는 예. 추가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난 4차 변론 때 김용현 전 장관이랑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출석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소환 예정은 없는 건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김봉식 증인에 대해서 이제 채택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다시 소환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앞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인 소환과 채택은 이제 재판부의 이제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예.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필요한 증인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재판부에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어저께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어저께
공개가 됐던 윤 대통령의 이제 그 검찰 공소장에도 이제 이런 어떤 경찰을 투입해서 뭐 이제 언론사에 대한 뭐 경찰의 이런 어떤 조치 사항을 이제 윤 대통령이 확인을 하고 약간 이런 이게 새롭게 나온 내용도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확인을 했고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아무래도 지금 이 또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국회 측 신청 증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에게는 또다시 이제 불리한 증인이 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미 뭐 채택은 되어 있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채택이 되어 있는 증인 중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사람은 조지호 경찰청장밖에 없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예. 계속 불출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다시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내서 이제 이미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 네. 뭐 이제 소환에 다시 응할지는 지금 미지수입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에게는 측에게는 그렇게 유리한 증인은 아니어서 지금 그래서 이 증인 김봉식 증인에 대한 채택이 결정이 되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소환도 하겠다라고 이제 헌재가 밝히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두 사람에 관련된 증거는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맞서고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과 또 증언 여부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앞으로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변호사님, 이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건강이 좋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석도 받아들여졌잖아요. 또 추가 증인 채택이 된 건데 좀 불출석 사유를 다시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헌법재판관이 뭐 강제로 증인을 불러낼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강제로 불러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조지호 전 청장의 경우에는 이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주거 제한이 집과 그리고 병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집과 병원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헌재에 출석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 보석과 무관하게 받아들여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 보석까지 된 상황이고 실제 좀 위중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본인이 현재 출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마주한 상황에서 또한 진술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신체적으로나 뭐 심리적으로나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정 어렵다면 헌재에서는 조지호 전 청장에게 어떠한 서면으로라도 이 질의응답식으로 이렇게 증인신문 사항을 적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라는 명령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네. 거기에 이제 본인이 건강상의 그런 허용이 된다면 응할 여지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차례 한 번 더 이제 출석 요청을 보내보고 예. 그것이 어렵다라면 서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 취재 기자에게 들려온 그 속보를 좀 전해드리면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신문이 30분이 좀 안 되긴 했습니다만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 측 먼저 주신문이 이루어진 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군복 차림으로 심판 등 증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30분 동안 이어졌던 25분가량 이어졌던 윤 대통령 측의 어떤 발언을 좀 보면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공정한 재판을 요청했으며 대통령 탄핵 결정은 신중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는 탄핵 심판에서 가려져야 된다. 그리고 검찰 공소장 내용 일부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아까 했던 부분인데 주요 증인 제한이 많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많이 받아야 하고 본인이 이제 형사 재판도 예정돼 있어서 탄핵 심판을 주 1회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먼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는데 자, 형사 재판이 예정돼 있다. 탄핵 심판을 주 1회로 줄여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것도 역시 뭐 헌재 측의 재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재법 51조를 보면 형사소송이, 그러니까 지금 탄핵 심판에 올라와 있는 그 쟁점, 동일한 행위로 인해서 이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에는 헌재 그 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마도 이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정지는 만약에 신청을 하더라도 사실 기각할 것이 뭐 거의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속 재판 절차를 지금 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실제 여기서 바뀐 것은 기소가
될 것이 사실 예상이 됐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예 중단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속도를 늦춰달라라고 요청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였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주 1회로 조금 조정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 형사 재판이 지금 아직은 뭐 기일이 지정이 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집중 심리를 통해서 주 2회 내지는 3회로 지정이 된다면 사실 헌재 재판과 형사 재판 모두 합치면 주 4, 5회 정도를 계속해서 재판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그렇잖아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이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방어권 행사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볼 만한 그러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아마 고민을 하기는 할 겁니다. 헌재에서 주 2회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형사재판에서 한 주 1회 정도로 조정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무리 없이 그래도 진행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주 2회 이상으로 집중 심리를 하겠다라고 형사재판부에서 밝히게 된다면 좀 어느 정도의 조정은 사실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매일 진행이 된다면 법조인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법조인들 사이에서 합리적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뭐 일주일에 이 정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통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형사재판을 주 2회로 계속해서 매주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나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아니면 것도 그렇죠. 방어를 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론 뭐 변호사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매 기일마다 이것이 정말 공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준비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증인이 채택됐다. 그러면 증인신문사항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별도로 그런 혐의점에서 다투기 위한 준비서면도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증거를 내가 신청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또 증거 신청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절차들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재판만 주 2회에 그런 집중 심리를 한다면 그쪽 사실 이제 쉬운 절차는 아닌데 거기에 탄핵 심판까지 같이 해서 뭐 주 4, 5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변호인단을 뭐 각각 정말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서 하면 뭐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걸 뭐 몇십 명, 몇백 명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변호인단 측에서 굉장히 이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반대 측에서 그러니까 이거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물론 두 개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것이 위헌 위법적인 것이 있느냐, 비상계엄이 과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볼 수 있느냐, 거의 같은 행동을 가지고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서는 판단을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두 개의 절차라고 하더라도 같이 진행해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는 또 여지도 목소리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신속 심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통으로 봤을 때 평상시에 봤을 때 형사재판만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헌재 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뭐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고려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 측에서 고려를 하거나 아니면 형사재판부 측에서 헌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기일을 지정해 놓고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형사재판부에서 그러면 우리는 집중 심리를 하지만 뭐 주 2주에 한 번 기일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대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기일을 지정하겠다라는 식으로 형사재판 쪽에서 조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헌재 측에서 그러면 우리가 증인도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한 상황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주 1회 기일로 뭐 3월부터는 변경하겠다라고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진우 전 사령관 군복 차림으로 심판정 증인대에 착석을 했는데요. 제37대 수도방위 사령관이고요. 육사 출신입니다. 예.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 맞아요. 지금 국회 측 신청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주신문이 먼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진우 전 사령관이 국회 측 질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전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 이전에 했던 주요 발언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진우 증인이 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에서 이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용인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 네. 발언을 한 네, 장본인이죠. 그 발언의 당사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공소장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앞서 저희가 뭐 증언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도 계속 전해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형사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조서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동의가 된 건지 이게 내가 변호인이랑 상의조차 네. 되지 않았다 그렇죠. 이제 이런 이유를 들면서 지금 이제 국회 쪽에 주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질문에 뭐 대답이 제한된다, 뭐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 측에서 증인이 거부해도 계속 질문 드릴 것이라고 했다는데 이건 뭔가 좀 이렇게 뭐 기싸움이랄까요?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도 증인 신문권이 있기 때문에 그 신문권에 따라서 어쨌든 준비된 질문은 다 드리겠다. 그러니까 질문마다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뭐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대답이라도 매번 해달라라는 이런 뭐 취지로 읽히고요. 이러한 증인 신문을 진행함에 있어서 증인에게 진술 거부권이 허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김용현 전 장관의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뭐 내가 일괄적으로 내가 헌재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겠다라면서 이제 일괄적으로 증인 신문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나에게 우호적인 측에 대해서만 이 주신문을 하고 반대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 재판부에서 보기에 증언의 신빙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증언에 대해서 어떠한 무게감을 부여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일단은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본인도 어떠한 형사적인 대책을 지금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증언을 함에 있어서 좀 신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맞아요. 아마도 이 오늘 있을 증인 신문에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증언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결심이 섰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신속 심리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잖아요. 이게 뭐 워낙 많은 사람이 엮여 있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들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검찰 조서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의를 하지 못했다. 증인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못한 부분은 사실 방어권 행사에 있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준비가 안 됐나? 이게 급하게 이루어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국회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가서는 뭐 본인이 정말 거침없이 진술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끄집어내라고 했다. 뭐 4명이서 조를 짜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내가 직접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이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연루가 돼서 중요임무 종사자 내지는 그 이하에 해당하는 어떠한 대책을 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진술 거부권도 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뭐 권리 중에 보장된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헌재 심판에는 이렇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되 나는 내가 지금 다퉈야 되는 형사 재판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목소리로도 읽힙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진우 여인행정 사령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오늘 형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가 있어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바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네요. 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헌재법 51조에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뭐 중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물론 당사자의 하나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항이 형사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의 굉장히 좀 특이점은 본인이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된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형사소송을 지금 진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사소송 본인이 이제 지금 뭐 구속이 돼서 몇 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기로에 있는 것에 더 집중을 해서 나는 여기에 응하되 하지만 내가 그냥 단순히 증인으로서 출석을 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절차에 있어서는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